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95부 아이즈번 고립무원에 빠지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868년 10월 아이즈번은 신정부군의 침공에 맞서기 위해서 서둘러 아이즈번으로 진입하는 고객길을 차단을 하게 되었죠. 그때 당시 신정부군의 거점이 아이즈번 동편에 위치한 니온마스 성이었어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아이즈번의 동쪽 방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이즈번 자체가 분지 지형이다 보니까 이걸 넘어가려면은 산줄기를 돌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동쪽에도 이 산줄기를 넘어갈 만한 고갯길이 두 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북쪽에 있는 보나리 고개, 그리고 하나는 남쪽에 있는 나카야마 고개, 이렇게 두 개의 고갯길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 중에 보나리 고개의 경우 고개를 넘자마자 다시 또 하천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즈번 생각에는 상시적으로 봤을 때 얘들이 산 넘고 물 건너서 오겠냐. 넘자마자 바로 평지가 펼쳐지는 나카야마 고개가 아마도 이제 신정부군의 주력군이 진격해올 만한 길이 아니겠냐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거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판단이긴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아이즈번은 주 방어선을 배치를 하게 되었다. 얼마 후 아이즈번이 예상한 대로 나카야마 고개의 신정부군이 나타나긴 했어요. 나타나긴 했는데 사실 이게 양동작전이었다는 거죠. 즉 신정부군이 나카야마 고개에 보냈던 병력은 일부 병력이었던 거고, 놀랍게도 진짜 주력군은 어느 쪽으로 보냈냐면은 예상을 뒤엎고 보나리 고개 쪽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당시 보나리 고개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오토리가 이끌고 있는 옛 막부 전습대였죠. 물론 막부 전습대가 전투력이 상당히 높은 부대였는데 이거를 왜 그러면 주 방어선이 아니라 보조 방어선에다 배치를 했냐 했을 때, 사실 막부 전습대가 연이은 격전으로 이미 전력이 많이 고갈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부 전습대는 그 규모도 400명 정도 수준으로 줄어 있었고, 여기에 아이즈번의 병력이 일부 합세해서 뭐 다 합쳐도 1000명이 채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숫자의 병력이 보나리 고개에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정부군은 바로 이 아이즈번의 예상을 깨고서 이 보나리 고개의 주력 부대를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막부 전습대, 뭐 왕년에는 좀 이름 좀 날리던 부대였지만 지금은 전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였고, 그러니 이제 보조 방어선에 보냈던 거죠. 거기다가 이게 진짜 문제가 뭐였냐면 하필이면 이날 안개가 굉장히 짙게 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개가 끼지 않았으면 지대가 높잖아요. 그죠? 고갯길이니까. 거기에 있었던 아이즈번 병력이 관측을 했겠죠. 가만 보니까 신정부군이 주력 부대를 보나리 고개로 보내는 것 같다. 그걸 관측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방어선 병력 재배치를 했을 텐데 안개가 짙게 껴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개가 끼다 보니까 고지대에 있다는 이점도 사실상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형적인 우위도 점하지 못하고, 그래서 신정부군이 거의 코앞에 올 때까지 제대로 적의 동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 신정부군은 아주 작정을 하고 왔는데 무려 20여 문의 대포, 암스트롱포였죠. 그 대포를 이끌고 와가지고 막강한 화력전을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천하의 전습대도 더 이상 배견할 방도가 없었죠. 신정부군의 무자비한 포격에 보나리 고개를 방어하던 아이즈번 병력은 순식간에 와해되고 맙니다. 자, 방어선이 붕괴가 되자 오토리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야, 이거 더 이상 아이즈번에선 가망이 없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즈번의 본성인 와카마스 성으로 퇴각을 하기보다는 아예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은 이참에 그냥 차라리 아이즈번을 빠져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훗날을 도모를 하자. 여기에서 이대로 있다가 죽는 것은 너무 허망하게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토리는 전습대 패전병들을 수습한 다음에 400명에서 이제 줄었으니까 얼마 진짜 안 남았죠. 한 줌밖에 안 되는 이제 패전병들 수습해가지고 센다이번 방면으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정부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보나리 고개를 돌파를 하게 되었죠. 보나리 고개를 넘은 신정부군은 쉴 새 없이 진군을 해서 그 다음번 장애물인 니파시 강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즈번, 보나리 고개가 허망하게 뚫리자
서둘러서 하천에 설치된 다리를 파괴해가지고 신정 부근의 진격을 저지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잘 싸우는 군대하고 못 싸우는 군대하고 차이가 나오는데요. 확실히 잘 싸우는 군대는 행동, 결단력, 판단력 이런 게 굉장히 빨라요. 한번 판단이 서면은 바로 결단을 내려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죠. 자, 당시 이제 폭우가 쏟아지는 악천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안개 다음엔 폭우였습니다. 이번에는 신정부군한테 불리한 그런 기상 조건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신정부군이 진군을 멈추지 않고 아이즈번보다 먼저 다리를 장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리를 장악하고 나서 바로 와카마스 성 앞까지 당도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불과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아이즈번 입장에서는 이 보나리 고기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한 게 너무 충격이 컸던 데다가 그 뒤로 와르르 패퇴를 한 다음에 아차 싶은 거예요. 여기 뚫렸으니까 이제는 저 다리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판단이 좀 당황한 나머지 늦었던 거죠. 한 템포 늦게 생각을 했던 거고 신정부군은 아예 여기까지 이제 이미 작정을 했던 겁니다. 보나리 고기에 뚫으면 한 방에 저기까지 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판단력과 행동력 싸움에서 아이즈번이 밀리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홈그라운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는 상당히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즈번 입장에서 비극적인 일이죠. 당시 나카야마 고깃길을 지키던 병력들은 보나리 고기가 돌파당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난리가 났죠. 그럼 저쪽이 주공이란 것이고 그럼 더 이상 이 나카야마 고기는 지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미 거기 보나리 고기가 뚫렸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와카마스 성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래서 이 나카야마 고깃길을 지키던 병력들은 서둘러 회군을 해가지고 니파시 강을 사수를 하기 위해서 이쪽 방면으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이미 신정부군은 불과 하룻밤 사이에 보나리 고기를 넘어서 니파시 강마저 돌파를 해왔다는 거죠. 자 그러자 아이즈군은 굉장히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카야마 고개를 지키던 병력들은 난리가 난 게 퇴로가 끊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이렇게 퇴로가 끊긴 병사들도 난리가 났고 그리고 성 밖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황급히 와카마스 성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제 한바탕 난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와중에 번주 카타모리가 탄 말이 총에 맞아가지고 번주가 낭만한 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어찌어찌 와카마스 성으로 입성한 사람들은 운이 좋은 편이었고 미처 성 안으로 대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특히나 이제 성 밖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무라이 가족들, 주로 이제 하급 사무라이들이었겠죠. 이 무가이 가족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은 현재 저 신정부군이 어떤 애들이냐. 조슈번에서 처음 창설했던 기병대, 그게 어떻게 보면 신정부군의 미래였죠. 점점 이제 그런 형태의 군대가 확장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저 신정부군은 사무라이로 구성된 군대가 아니에요. 물론 사무라이들도 있긴 있겠지만 일반 농민들을 갖다 징집해가지고 만든 오늘날의 국민 군대 형태였다는 거죠. 자, 그게 현대사회에서는 뭐 이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이 시대는요,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거든요. 일반 농민이 저렇게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간다. 전국 시대에 이런 거를 갖다가 이키라고 불렀는데 사실상 시정잡배입니다. 그냥 약탈, 전리품 획득 이런 거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약탈자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니 당시 이 무가들 입장에서는 저 신정부군을 뭐라고 쳐다봤겠냐 이거죠. 쳐다보는 시각이 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쟤들은 완전 그냥 시정잡배나 다름없는 날강도들이다. 쟤들한테 잡히면은 곱게 안 끝난다. 이런 생각에 어마어마한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패닉에 빠졌다는 거죠. 결국 미처 입성하지 못한 무가 가족들 약 한 300여 명이 집단으로 자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역시 뒤처져가지고 입성하지 못했던 20여 명의 소년 무사들 역시 활복을 선택하면서 이들은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이때 아이즈반에 합류했던 신선주 역시 미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신선주 얘기가 왜 안 나오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습 때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샌다이번으로 튀었고 신선주는 그래도 이제 와카마스 성까지 돌아오긴 했는데 퇴로가 이미 막혀가지고 더 이상 이제 입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히지카타 토시조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 더 이상 아이즈반에는 가망이 없다. 그래서 차라리 오토리하고 마찬가지로 샌다이번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전열을 재정비한 다음에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이토 하지메 지금 현재 거의 뭐 이제 부장급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사이토 하지메는 생각이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물론 현재 아이즈번이 가망이 없는 건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사나이가 의리가 있지. 한번 아이즈번을 돕기로 했으면 마지막까지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 나는 아이즈번에 대한 의리를 다하기 위해서 계속 여기에 남아서 유격전을 벌이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히지카타하고 사이토는 여기서 작별을 하게 돼요. 히지카타가 본 병력을 이끌고 아예 그냥 이제 센다이번 쪽으로 넘어가고 뭐 그래봤자 신선주도 이젠 한 줌밖에 안 남았죠. 그리고 이제 사이토는 그야말로 얼마 안 남은 몇몇 대원들하고 같이 아이즈번에 남아서 유격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근데 이 사이토 같은 경우는 본래 이제 에도 출신이긴 하지만 사실상 아이즈번이 제2의 고향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아이즈번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즈번하고 여러모로 이제 인연도 깊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의리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덕분에 살았죠. 히시카타 따라갔으면 결국에는 그 운명의 종착점이 기다리고 있는 건 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라서게 되면서 사이토가 살아남아요. 살아남고 놀랍게도 나중에 훗날 서남 전쟁에 신정부군 경시청 발토대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또 이제 역사에 재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와카마스 성은 완벽히 고립되었고 성 안에는 부상자와 노역자를 합쳐가지고 5천여 명의 인원이 모여서 힘겹게 저항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자, 노약자 빼면은 실제 전투 인원은 얼마 안 되는 셈이죠. 그에 비해서 와카마스 성을 공략하는 신정부군은 중화기로 무장한 3,000명, 그리고 추가로 병력이 더 증원될 예정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수적으로 보나 화력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전력상 신정부군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와카마스 성은 전국시대 때부터 난공불락으로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요새였죠. 그래서 당시 신정부군을 지휘하고 있었던 것이 이타가키 다이스케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타가키가 뭐라고 판단을 내리냐면은 오무라하고는 확실히 좀 달라요. 무리하게 그냥 엘랑비타를 앞세워가지고 탁돌해서 어택당 하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저들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도끼를 품은 데다가 애초에 와카마스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정평이 나 있다. 무리하게 공성을 강행하기보다는 일단 사거리 밖에서 포격을 가해서 성벽을 최대한 깎아놓고 적의 전의를 상실시키는 쪽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정부군은 수십 문의 암스트롱 도합 곡사포를 배치한 후 연일 쉬지 않고 와카마스 성에 포격을 가하게 되죠. 확실히 이 아이즈 전쟁 편을 놓고 보면요. 사무라이 시대가 저물었다는 게 실감이 나요. 더 이상 이제 사무라이들의 활약은 볼 수가 없고 이런 강력한 화력 병기에 의한 판세가 좌우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당시 아이즈번에는 야마모토 가문처럼 일부 총포술에 능한 가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마모토 가문은 서양식 총포를 구입해가지고 쓰기도 했었는데 그건 뭐 일부 사람들이고 나머지 무사들은 확실히 이게 산동네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굉장히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완고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거의 전국시대의 전쟁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 근대시대 전쟁에는 대응할 방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이즈번 무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전국시대 방식대로 출성을 한 다음에 과감한 반자의 돌격을 벌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적진을 돌파한다. 이게 이제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이 또한 신정부군의 강력한 화망에 가로막혀서 모두 무위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즈번은 이제 완전히 고립무원에 빠지게 되는데요. 복싱으로 치자면은 그냥 코너에 몰려가지고 가드만 올리고서 계속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계속 포화를 날리고 있고 이제 조만간 이 가드도 위태위태해져가지고 뚫릴 지경이라는 거죠. 뭐 이대로 가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다가 뭐 KO가 되던 KO가 되던 그렇게 될 상황이죠. 자, 10월 19일 무렵이 됐습니다. 아이즈번이 완전히 고립무원에 빠지자 열번 동맹 측에서는 또다시 이탈자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거 게임 터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요네자번은 남쪽으로는 아이즈번하고 접경하고 있었고 그 다음 또 북쪽으로는 쇼나이번하고 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즈번과 쇼나이번 사이에 껴있는 게 이제 요네자번이었는데 당연히 여기는 지금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수밖에 없죠.
현재 신정부군이 아이즈번을 포위하고 있고 쇼나이번 또한 구버터번에서 패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신정부군이 니카탕을 접수를 한 다음에 쇼나이번 쪽으로 밀고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사이에 껴있는 요네자번이라고 해가지고 무사하겠냐 이거죠. 사실상 이거는 패색이 짙어진 거 아니냐 라고 판단을 하고서 결국 열번 동맹에서 탈퇴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그것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애초에 요네자번 입장에서는 에도막부한테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충성심이 있는 번은 아니거든요. 그냥 같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으쌰으쌰 하니까 따라 들어갔던 것 뿐이지 여기서 굳이 자기들이 목숨 걸 필요는 없다라고 본 거죠. 이처럼 아이즈번이 고립무원에 빠진 데다가 이탈자들이 속출하게 되자 쇼나이번도 지금 현재 패퇴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자 열번 동맹의 맹주인 센다이번도 굉장히 흔들리게 돼요. 거기다 이미 신정부군 3,000명이 물론 이제 주력군은 거의 다 이제 아이즈번 쪽으로 갔지만 일부 병력이 센다이번 남부 적경지대까지 진출을 해서 센다이번을 압박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센다이번도 손 놓고 구경만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즈번을 지원한다라는 종래의 목표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센다이번이 직접적으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센다이번 내에서는 또다시 항전파와 공순파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 보니까 아이즈번이 무너지는 건 거의 시간 문제다. 아이즈번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 센다이번이 신정부하고 싸우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험한 걸 보기 전에 어떻게 하자. 일단 공수는 하자. 한쪽에서는 아이즈번이 어쨌든 버티고 있는데 맹주인 우리가 이렇게 맥없이 항복을 했어야 되겠냐. 그러지 말고 한 대까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과연 항복이냐 옥새냐 그것이 문제죠. 이게 말이 좋아서 항전이지 답이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항전을 하자는 것은 아예 마지막까지 최후의 1인까지 싸우다가 옥새를 하자라는 소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건데 과연 센다이번의 선택은 무엇인가 그리고 아이즈번의 선택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